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 시설 개론을 담당하는 송일건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시설 개론은 주택관리사 보시험의 1차 시험 과목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상대평가에서 1차 부분은 절대평가로 갑니다. 그래서 평균 60점, 까락 40점 없이 절대평가인 60점만 확보하시면 1차는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1차 시험에서 회계원리 그리고 이 시설 개론을 먼저 시험을 치고 휴식 시간을 가지고 민법 시험을 치게 됩니다. 1차를 이렇게 나누어서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 공동주택 시설 개론은 기본적인 공동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개괄적인 이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아파트의 기본 구조체 있죠? 뼈대에 건물을 짓는 과정에 관한 부분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승강기도 있을 것이고 조명이나 또는 등등 급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비 부분에 개괄적인 공부하는 학문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시설 개론 파트가 됩니다. 그런데 이 공동주택 시설 개론은 기본적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건축 1편에 건축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건축 구조. 자, 건축 구조 부분은 이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건물을 지어 올라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땅을 파서 기초 파기를 해서 건물 뼈대를 어떻게 만들고 마감 재료는 무엇을 쓰는가 이런 걸 공부하는 학문으로서 건축 구조 파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50% 정확히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건축 설비 편으로 나누어집니다. 건축 설비. 자, 건축 설비 부분은 우리가 지금 몸을 깨끗이 씻겠다. 그런 물을 사용 목적에 알맞게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급수 설비라든지 뜨거운 물을 써야 돼. 겨울철에 급탕, 뜨거운 물 같은. 그리고 이 물을 버리는 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도 50%에서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건축 설비 파트는 나중에 2차 시험에 다시 나옵니다. 건축 설비는 2차의 부분에서 나오니까 건축 설비 파트는 1차를 합격하시더라도 그대로 계속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첫째 시간에 건축 구조 편에 총론 파트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총론 파트에는 총론 파트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건축 구조 기준의 용어 부분하고 그다음에 건축물에 적용되는 하중 부분 그리고 건축 구조 부분 이렇게 분류 부분하여서 세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시험은 기본적으로 2문제 정도가 배분이 됩니다. 2문제. 그러면 총론 파트의 학습은 어떻게 해 나가셔야 되는가 하면 건축물에 작용되는 하중 힘을 알아야지 거기에 맞는 뼈대를 설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전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학에서 이 하중 부분이 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건축물에 적용되는 하중 부분이 한 문제 기출이 되고요. 그리고 건축 구조 부분 이렇게 두 파트로 한 문제씩 각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의 구조의 이 특징, 분류적인 측면을 정확히 학습을 하시면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에 나오는 1절에 건축물의 구조 기준 등에 관한 용어 부분이 나옵니다. 이 용어 부분은 시험이 한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출제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1번 개념은 우리가 정리를 해 두십시오. 구조부재라고 나오죠. 내력 부분에서 나옵니다. 자, 구조부재 또는 내력 부분이라고 칭하고 있죠. 내력 부분. 이 반대 개념이 되는 것이 앞에다가 아닐 비자만 붙이면 됩니다. 비구조부재 또는 비내력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내력 부분. 이렇게 반대 개념이 이렇게 아닐 비자만 붙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조부재 내력 부분이라는 것은 이것을 구조부재 내력 부분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거기 해놨죠. 기둥, 기초보, 가세, 슬래브, 벽체 등의 구조의 각 구성 요소 해놨는데 이 각 구성 요소로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부재 내력 부분은 그래서 하중을 갖다가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부재, 이래 보시면 됩니다.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그 부재를 구조부재 또는 내력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부에서 내려오는 하중 힘이라든지 외력이나 이런 부분을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는 부재가 구조부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반대 개념이 비구조부재입니다. 그럼 이것은 상부에서 작용되는 하중이나 외력을 지지할 수 없는, 안전하게 지지할 수 없는 부재가 비구조부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을 비내력 부분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둥, 기초, 그리고 이제 카세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것을 카세라고 합니다. 가세는 영어로 브레이스라고 칭합니다. 가세의 개념은 보통 이런 경우죠. 예를 들어서 나무 구조, 목 구조라든지 철골 구조와 같이 이렇게 가구식 구조 이런 걸 트러스 이런 거 만들 때 이렇게 되면 행력이 작용되면 이 부재가 이렇게 밀릴 수 있죠. 그래서 행력 보강을 목적으로 이 대각선 방향으로 설치하는 부재를 보통 가세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가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평력, 행력이라고 보통 하죠. 수평력을 작용되는. 그래서 이 가세는 행력입니다. 행력 보강을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행력 보강을 목적으로 이 대각선 방향이 됩니다. 대각선 또는 우리가 빛이라고 하죠. 이 대각선 방향으로 이 설치하는 부재를 가세라고 칭합니다. 설치하는 부재 부분을 가세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조부재다. 그래서 하중을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는 부재를 구조부재 내력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럼 비구조부재에 대표적으로 해당이 되는 것이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비구조부재는 대표적으로 비내력벽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비내력벽. 비내력벽이라는 것은 내력벽이 아니라는 거죠. 내력벽은 하중 힘을 갖다가 지지할 수 있는 부재를 내력벽이라고 칭합니다. 그러면 비내력벽,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한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벽을 우리가 비내력벽이라고 칭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비내력벽에 속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개념이 있겠죠. 그래서 칸막이벽, 어떤 실내의 공간을 나누어서 쓰기 위해서 필요한 이 칸막이벽을 우리가 비내력벽에 속하는 겁니다. 그리고 커튼월 개념. 이 커튼월이라는 것은 최근에 여러분들이 건물을 보시면 빌딩 건축물을 보시면 외벽을 공장 제품으로 조립하죠. 그 벽을 커튼과 같은
월이 원래 벽입니다. 월 개념이. 월이 벽인데, 그래서 커튼 역할을 하는 벽을 우리가 커튼월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은 비내력벽에 속하게 됩니다. 비내력벽. 그래서 이제 시험이 이제 칸막이 벽에서 이제 커튼월까지 갔습니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구조 부재는 뭐 다른 것도 되겠죠. 뭐 창호라든지 창호 부분은 그래서 이제 창이나 문은 구조 부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비구조 부재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부해 둬야 될 부분이 자 이겁니다. 거기 5번에 보시면 구조 내력이란 해서 나옵니다. 구조 부지 접하는 부분 등이 견딜 수 있는 부재력을 우리가 구조 내력이라고 칭하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부재력 개념이 자 말한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4번을 먼저 보시면 자 부재력 또는 응력이라고 했습니다. 4번에 보시면 부재력. 자, 부재력을 보통 응력이라고 칭합니다. 부재력, 응력. 자, 구조 기준상 용어는 조금 어렵죠. 쉽게 보면 부재력, 응력이라는 것은 이걸 부재력, 응력이라고 칭합니다. 어떤 자 건축 부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것이 기둥이 되고요. 얘가 기둥이다. 그럼 벽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 벽일 수도 있고, 뭐, 기둥이다. 이랬을 때, 자, 여기에, 자, 하중이나 외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하중이 이제 작용을 했습니다. 하중을 가했습니다. 그럼 이 부재가 견디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내부에 저항하려고 하는 힘이 발생해야 되겠죠. 이것을 부재력, 응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서 누릅니다. 누르는 힘을 가했는데 이 부재 내부에 거기에 저항하려는 힘이 없으면 이 부재는 파괴가 되겠죠. 그래서 내부에 생기는 힘을 부재력, 응력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보통 교수님들은 이 응력 단어를 많이 쓰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이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힘에 대해서 간략히 봤을 때, 자, 일단은 압축력. 예를 들어서, 누르는 힘을 작용했습니다. 어떤 부재가 있을 때, 누르는 힘, 압축력을 가했습니다. 누르는 힘을 압축력이라고 합니다. 압축력. 압축력을 가하게 되면, 이 내부에, 이 부재 내부에는 압축, 응력, 바로 압축 부재력이 생기겠죠? 압축, 응력이 내부에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잡아당기는 힘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잡아당기는 힘을 가하는데 이것이 잡아당기는 힘을 인장력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인장력, 잡아당기는 것을 인장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부에는 인장, 응력이 우리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인장 응력이 없으면 그 부재는 어떻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 생기는 힘을 인장 응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벽에 대해서 나왔죠. 벽 이걸 막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벽은 수직 부재입니다. 그래서 기준상 두께 몇 배 이상 되는 것을 벽이라 한다 이렇게 해놨죠. 그거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 벽은 수직 부재입니다. 자, 이 벽은 수직 부재인데, 자, 벽에는 힘의 전달상, 역학상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 내력벽 개념이 있고요. 내력벽. 자, 내력벽이라는 것은 하중을 분담할 수 있는 벽을 내력벽의 힘력자죠. 힘을,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벽이 바로 내력벽을 지지할 수 있는 벽이고, 그러하지 못한 벽을 비내력벽이라고 칭하게 되는 겁니다. 비내력벽.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벽입니다. 할 수 있는 벽을 우리가 내력벽이라고 칭하고 그러하지 못하는 벽을 우리가 비내력벽이라 칭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에 기둥 개념 나오죠. 자, 그러면 6번, 7번의 특징이 이거죠. 자, 이 벽하고 기둥이 있습니다. 자, 벽과 기둥의 공통점은 수직부재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수직부재입니다. 수직부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기둥과 벽의 경우는 상부에서 누르는 힘인 압축력을 받게 됩니다. 누르는 힘을 압축. 그래서 수직부재는 기본적인 힘이 압축력을 받게 되는 부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8번에 경량 칸막이 벽이었죠. 자중이 1kg 뉴턴 per 제곱미터 이하인 가동식 벽재를 경량 칸막이 벽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4페이지 2절에 보시면 건축물에 작용하는 힘, 하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하중은 계속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죠, 최근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학습을 해두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 하중 부분은 시험을 출제할 때, 시험 난이도를 지문을 좀 조절하게 해서, 건축 구조 기준에 들어가서 지문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트는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간혹 가다가 건축 구조 기준에 들어가서 시험을 출제하기 때문에 그런 지문을 유도할 수 있지만 답을 유도할 가능성은 조금 희박하니까 모르는 지문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 그 모르는 지문을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는 지문 위주로 해서 이렇게 정확히 우리가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건축물에 작용되는 힘, 하중은, 자, 일단은, 이 하중이 얼마나 기간 동안 작용하느냐, 장기 하중하고 단기 하중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그 1번에 보시면, 그래서 먼저 하중에서, 이 고정 하중 개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중을 구분했을 때, 자, 이 고정 하중이 있고요. 고정 하중. 고정 하중이란 것은 구조물의 자중 개념이 됩니다. 구조물의 자체 무게인 자중을 고정 하중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2번에 하라중이죠. 이 두 가지 하중을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라중. 그래서 이 두 가지 하중이 일반적에서 장기 하중에 속합니다. 건축물에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장기 하중은 이 두 가지가 일반 지역에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고정 하중하고 하라중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고정 하중은 구조물의 자중 개념이 됩니다. 얘는 구조물의 자중이에요. 구조물 자체 무게죠. 구조물의 자중 개념이 고정 하중 개념이 됩니다. 일단은 그럼 예를 들어서 기둥이나 벽이나 보나 슬래브나 이런 계단 이런 구조물 자체의 무게가 고정 하중 개념이 됩니다. 고정 하중. 그러면 하라중은 이 하라중 개념은 적재 하중이라고도 하죠. 바닥이나 이런 지붕 위에 실리는 하중들에서 적재 하중이라고도 하고요. 그럼 이 하라중 라이브 로드의 개념은 보통 사람이나 가구나 이런 물건들 이런 무게가 하라중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건축물을 갖다가 이제 지어서 그러면 쉽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파트
입주하기 전 단계는 고정하중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를 이제 새로 분양을 받아서 입주할 때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사람도 들어가지만 가구나 물건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 하중이 하라중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하중이 하라중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유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거죠. 함으로써 발생되는 하중이 바로 하라중 개념이 되는 겁니다. 발생되는 하중.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사람이라든지 뭐 가구 물건들 있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물건 등의 무게가 바로 하라중 개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비구조 부재들 설비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이제 뼈대는 일단 당연히 고정 하중이 되겠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했던 뭐 경량 칸막이 벽 같은 이런 비구조 부재들 그리고 뭐 건축 설비들 많죠. 뭐 배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러면 이 고정 하중의 개념은 바로 이제 이번 비구조 부재들, 비구조 부재나 이런 건축 설비적인 측면은 자, 부착 여부를 가지고 따집니다. 부착 여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착이 돼야 됩니다. 부착이 된 것들은 고정 하중에 포함됩니다. 부착이 안 되면 바로 하라중 개념에 속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착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비구조 부재라는 건축 설비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부착이 되지 않아야지 하라중, 적지하중에 포함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자, 비구조 부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칸막이 벽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칸막이 벽. 자, 칸막이 벽이 있는데 이 칸막이 벽 중에 자, 부착이 된 칸막이 벽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 벽돌이나 블록 가지고 칸막이 벽을 쌓으면 모르타르란 접착제, 결합제 가지고 쌓아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칸막이 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적조 칸막이 벽은 바로 고정 하중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비구조 부재적인 측면에서 가동성 경량 칸막이,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경량 칸막이, 가동성 이런 경량 칸막이 벽은 바로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 얘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하라중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정 하중과 하라중이 건축물에 있는 기본 하중이에요. 그런데 움직일 수 없으면 자, 고정 하중이고 움직일 수 있는 하중들은 하라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사무실이나 집에 의자가 있었다. 그러면 의자는 하라중에 속하죠. 움직일 수 있으니까. 식탁에 의자가 고정되어 있으면 힘들겠죠. 앉고 앉는 그런 하중에서 그런 것은 하라중이고 그것을 정확히 구분을 좀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베이스는 이 개념이 가장 고정 하중하고 하라중의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것이 조금 더 봐두실 때 이거죠. 그러면 고정 하중은 우리가 알아둘 것이 건물의 구조물의 차중이기 때문에 건축물의 구조에 따라서 고정 하중이 좀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는 건축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아파트와 같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건물들은 이 고정 하중이 굉장히 큽니다. 보통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자기 뼈대가 가지는 무게가 전체 무게의 보통 90에서 95%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아파트는 쉽게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이 이사 갈 때 5톤 트럭으로 가져가죠. 그 내용물이 얼마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다 해봤자 5에서 10%밖에 안 되고 뼈대 무게가
90에서 95%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철근 콘크리트 건물과 같은 일체식 구조들이 고정 하중이 많이 나가는 건축물의 대표적인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래서 얘는 고정돼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하라중은 점유 사용을 발생한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 두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 둬야 될 것이, 여기 그래서 1번에 보시면 하라중은 점유 사용에 의해서 발생되는 예상되는 최대 하중으로 하라 이겁니다. 그러면 최대 하중으로 하라는 것은 무엇인가?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설계할 때 일단은 최대 하중으로 설계를 해야지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저 아파트에 이제 입주할 때 하라중을 여기서 평균으로 계산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최대로 설계를 해야지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3번에 보면 자, 이제 공동주택의 공용실하고 주거용 건축물에 의해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5페이지에 보시면 기본 등본부 하라중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1번 주택 해놨죠. 주택은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이 하라중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주거용 건축물의 거실, 여기에서 거실은 건축법상 거실을 의미합니다. 거주나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실들, 방을 전부 다 거실이라고 합니다. 거실은 2kg 유톤 per 제곱미터. 자, kg 유톤 per 제곱미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kg 유톤 per 제곱미터는 일반적으로 자, 이 2kg 유톤은 약 200kg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kg로 보시면 됩니다. 200kg. 그럼 면적당 200kg 정도가 적재되는 걸로 설계하라. 그런데 이 기준은 이겁니다. 이 기준은 알아두실 것이 이 2kg 유톤 per 제곱미터 이거는 최소입니다. 이것은 최소. 이거는 최소 기준입니다. 최소 요걸 기준을 착보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표에서 의미하는 것은 최소한 이걸로 하라는 겁니다. 최소 기준이. 그리고 공동주택의 공용실은 5kg 유톤 per 제곱미터로 설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2번에 발코니 나오죠. 출입바닥 하라중에 1.5배로 하라. 근데 최대는 5로 하겠다. 그러면 거실 개념이 현재 2kg 유톤 per 제곱미터로 최소한 이 정도 이상으로 확보하는 걸로 설계하라. 근데 여기에다가 발코니는 1.5배라는 거야. 1.5배. 그럼 1.5배를 가하면 3kg 유톤 per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최소한 이거 이상으로 설계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대는 5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최대는 5kg 유톤 per 제곱미터 하라. 그런데 이 발코니가 거실보다는 더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이 우리가 하라중에 가해지는 걸로 설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코니가 이제 설계된 목적은 보통 이삿짐이 운반될 때 발코니를 통해서 모든 이삿짐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발코니는 4변이 고정된 슬래브가 아닙니다. 그래서 1변 고정 슬래브가 있을 수 있어요. 한 변이 고정된 경우도 있고 2변이 고정된 경우도 있고 3변이 고정된 경우도 있습니다. 4변 고정 슬래브가 아닙니다. 고정단 때문에 고정 부분이 내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더 안정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1.5배로 설계하기 때문에 자, 이 발코니가 더 하라중을 크게 설계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 봐두시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건축 구조물은 등본부 하라중과 집중하라. 자, 하라중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골고루 분포되는 하라중이 있고요. 이렇게, 자, 골고루, 이걸 등분포라고 칭합니다. 등분포. 그리고 집중하라중은 한쪽에만 하중이 집중 기계를 설치해서 이런 집중하라중이 있고요. 집중 개념이 있고, 이런 등분포 하라중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더 큰 하중 효과를 발생시키는 데 대해서 우리가 설계를 해야지 안정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봐두시면 돼요. 그러면 공동주택 기본적인 등분포 하라중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6번하고 거기 5번, 6번, 7번 부분 나오죠. 자, 이것은 시험이 약간 어려울 때 건축 구조 기준에서 지문을 언급할 수 있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을 꼭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이거니까 이걸 위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8번에 가동성 경량 파악에는 하라중에 포함된다. 그래서 가동성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하라중에 속하고 조적적 칸막이는 고정하중에 속합니다. 자,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건축의 마감 재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재료도 자, 여러분들 부착이 되면 고정하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욕실에 타일을 부착한다. 그런 것은 고정하중입니다. 타일은 부착이 되죠? 고정하중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닥에 예를 들어서 카펫이나 장판지를 깐다. 그런 것은 하라중에 속하는 겁니다. 그럼 건축물이 있는 하중 간단히 이렇게 구분하시면 된다. 부착이 된 것은 고정하중, 부착이 되지 않는 것은 하라중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자, 거기에 이제 5페이지 보시면 3번에 적설하중 개념이 나오죠. 적설하중. 적설하중의 개념은 지붕에 쌓이는 눈의 무게를 적설하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설하중은 얘는 단기하중입니다. 단기하중이 기본적입니다.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작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단기하중으로 설계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눈이 우리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눈이 항상 지붕에 눈이 쌓여 있고 이렇습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하중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2번에 보면 해놨죠. 그런데 다슬 지역에서는 장기하중으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눈이 최소한 1m 이상 쌓여 있는 이런 지역은 우리가 장기하중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점 보시고, 그 다음에 시험에는 3번 가지고 자주 언급이 됩니다. 자, 적설하중은 일반적으로 눈의 단위 중량이나 또는 적설 깊이 또는 지붕의 경사도, 지붕의 형상 이런 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특히 지붕의 형상이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이런 형태의 지붕들은 안 좋은 거죠. 다슬 지역의 지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붕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경사등이 이렇게 돼 있으면 다슬 지역은 좋겠죠. 눈이 흘러내려가니까 눈을 모으는 지붕의 형상이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이렇게 가파른 것이 좋지 눈이 많이 오는 지역은 예를 들어서 완만하게 이렇게 지붕의 경사를 두면 위에 눈이 쌓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평지붕 형태는 이렇게 되면 눈이 쌓일 수 있다. 그러면 경사도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적설하중에 영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 보시면 5번에 보시면 적설하중의 기본값 제형기간. 제형기간은 자, 현 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00년간의 데이터를 이용하겠다. 그럼 눈이 어느 때, 자, 이거죠. 최근에 한 몇 년간 안 왔다고 우리 지역은 눈 안 온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0년간 눈의 적설형 데이터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2회 때는 이거 가지고 답을 유도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문이 자주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2번 정도 언급이 됐었고요. 그래서 재형기간. 그래서 재형기간 나오면 항상 기억하실 것이 적설하중이나 보통 풍하중 같은 것은 재형기간이 바로 100년이 됩니다. 100년. 그래서 기후 관련된 것은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00년간 데이터를 활용하는 재형이 100년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지상 최소 적설하중은 0.5kg 뉴턴/제곱미터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지상에 이제 눈이 내리는 기본 지상 적설하중은 0.5, 대략 50kg죠. 1제곱미터당 50kg가 쌓이는 걸로 설계를 하겠다 이 뜻입니다.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 6번과 7번 나오죠. 이 부분은 이것입니다. 이 부분은 시험이 이제 난이도 조금 높일 때 건축 기존 구조 기준에서 언급할 수 있는 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6번에 다른 개수를 고려해서 산정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개수는 다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7번 발코니 등에 눈이 불어닥치는 경우. 자, 이겁니다. 발코니가 샤시가 돼 있는 경우가 있고 샤시가 안 돼 있는 경우이죠. 그럼 샤시가 돼 있으면 눈이 불어닥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저런 경우 있죠. 콘도미니엄 같은 데 가보시면, 무슨 콘도 이런 데 가보시면 발코니 부분에 샤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눈이 오게 되면 발코니 눈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럴 때는 고려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그 4번의 지진 하중 파트부터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